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리즈 제이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71년 3월 개경의 거리에는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 싸늘한 바람이 휘몰아쳤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냉기가 감돌았다. 한 안악이 쪼그려 앉아 바싹 마른 텃밭을 일구는 남편에게 한숨을 쉬었다. 여보, 보게나. 강바닥까지 다 말라버렸으니 대체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한단 말인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면 살기 나아질까 했더니 물도 없는 세상은 똑같구려. 올해는 이 고통이 끝나려나. 남편은 굳은 얼굴로 삽을 던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이 노하셨다네. 이놈의 가뭄도 무신들 칼부림도 끝이 보이질 않아.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 하늘도 백성을 외면하는 것인가 싶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가는구나. 궁궐 안 정삼품 상장군 정중부의 집무처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만함에 취해 거침없이 전행을 휘두르는 이방의 행보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촛불 심지를 고쳐 올리던 정중부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이방, 저자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칼날을 춤추고 있구나. 그 오만함과 무도함은 문신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피를 흘려 겨우 세운 정권의 근간을 저리 흔들다니. 정중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때 병마판사 이고가 조용히 차를 들고 들어섰다. 정중부 내상께서는 아직도 잠 못 드셨습니까? 아침부터 병부의 보고를 확인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정중부는 찻잔을 받아들며 싸늘한 눈으로 이고를 바라봤다. 병마판사 이방 장군의 최근 행보에 대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중부의 물음에 이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이방 장군께서는 지금껏 우리가 겪은 고통을 한시바삐 갚고자 하는 충정에서 그리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썩어빠진 옛 관제를 완전히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고의 말은 이방의 급진적 주장을 에둘러 두둔하는 듯했다. 정중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읊조렸다. 충정? 허나 그 충정이 지나쳐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탐욕을 일삼는다면 그것을 어찌 충정이라 부를 수 있겠소. 개경 저작거리에서는 연일 이방의 수탈과 오만함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도. 그의 아들까지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경이니 우리가 문신들과 무엇이 다르겠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낡은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지배자가 된다면 우리가 보현원에서 흘린 피는 헛된 것이 될 뿐이요. 이고는 정중부의 날카로운 지적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 내상께서 이미 이방 장군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내상답다. 이방의 말로가 어찌 될지 가히 짐작이 가는군.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과 함께 두려움이 교차했다. 저작거리에서는 연일 이방의 행패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이방 장군 나리가 또 큰 연애를 벌였다지 뭔가. 궁궐의 보물까지 탐내고 밤마다 기생들을 불러 흥청거린다더군. 게다가 자신의 딸을 태자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여 벌써부터 아나무인이군. 태자비를 갈아치운다는 게 말이 된단 말인가. 한노파가 침을 뱉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사내가 고개를 저었다. 절에서는 문신들보다 더 심한 욕을 듣게 될 것이오. 그나마 정중부 대감은 검소하고 국정을 돌본다고 하더구먼. 왜 이 이방을 그냥 두는가 모르겠네. 하늘이 주신 권세를 저리 함부로 쓰다니. 백성들의 여론은 이미 이 이방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1172년 가뭄은 더욱 심해져 전국의 논밭이 타들어갔다. 개경을 흐르는 개천마저 바닥을 드러냈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으나 이 이방은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의 저택에서는 연일 화려한 술자리가 이어졌고 그의 아들 이지영 역시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한편 정중부는 조정회의에서 가뭄 대책과 백성들의 구유를 주장하며 긴급히 국고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하, 전국의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사옵니다. 지금이라도 국고를 풀어 양식을 풀고 사찰의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명종은 정중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은 불안하게 이방을 응시했다. 이방은 정중부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정내상께서는 너무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시는군요. 굶는 것은 게으른 백성들의 몫이니 굳이 우리가 나서서 어리광을 받아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무인들의 기강을 세우고 이 정권의 기틀을 다지는 것입니다. 토지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문신들의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우리를 음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역적들을 뿌리 뽑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옛 관제에 매달려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소. 이 이방은 기존 관제마저 자신의 뜻대로 개편하려 들었고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주장하며 문신들에게 집중되었던 토지를 몰수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충하려 했다. 정중부는 이 이방의 이러한 급진적 주장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장군, 우리는 피를 흘려 정변을 일으켰으나 그 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음도. 백성들을 버리고 얻은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오. 우리는 옛 제도를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취하고 폐단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오. 급작스러운 토지 개혁은 또 다른 지배층의 반발을 부를 뿐이오. 특히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지금 그들의 토지까지 건드려서는 아니 되오. 정중부의 말은 단호했고 이방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탁자를 탕하고 내리쳤다. 정내상께서는 늙으셔서 기력이 쇠한 것이 분명하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옛것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새로운 고려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소. 회의는 결국 두 사람의 의견 대립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권을 이끌어가는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립이었던 것이다. 순검군 지휘관인 대정 이응응은 이방의 강경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 했다. 그는 폐주 의종의 아들들 중 몇몇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여 이방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정중부는 이를 단호히 막아섰다. 대정, 어찌 이런 망발을 폐주 일족에게 다시 관직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난의 불씨가 될 수 있소. 더 이상 무모한 짓을 벌려서는 아니 될 것이오. 정중부의 노성의 이응은 마지못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이방 장군의 힘이 더 강했더라면 그의 속내는 복잡했다. 정중부는 자신의 집무처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방 저자는 결국 스스로 화를 불러올 것이다.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구나. 저 오만한 언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때가 무르익었다. 정중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뇌에 잠겼다. 그의 관사에는 밤마다 밀사들이 오갔다. 이들은 불만을 품은 지방관들이나 이방에게 밀려난 하급 무신들, 혹은 정권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줄을 찾으려는 실양 호족들이었다. 이방에게 아우를 잃고 토지까지 강탈당한 지방 무신 송아무개, 그의 급진적 토지 개혁에 재산을 빼앗긴 개경의 상층 유력자 박아무개, 그리고 명종의 즉위 후 요직에서 밀려나 불만을 품은 김아무개 등 정적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이들은 이방의 전행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함께 정중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대내상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지만 이방 장군은 오로지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는 듯하옵니다. 조정 안팎으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개경 인근 호족들마저 이방 장군의 강제적인 토지 수탈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지금 이방 장군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행보는 정권의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 제발 이방의 폭정을 끝내주시옵소서. 한 젊은 문벌 귀족 출신의 관료가 정중부에게 호소했다. 정중부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입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때를 기다려야 했다. 서두르는 것은 이방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칼은 가장 날카로울 때 가장 위험하지만 칼날이 녹슬면 아무것도 뵐 수 없는 법. 그의 눈은 이방의 다음 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1173년 8월 한여름의 열기가 개경을 지배하던 때 전국적으로 퍼진 가뭄과 흉년은 극심한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아이고 허리야.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으니 이젠 뭘 먹고 산단 말인가. 한 늙은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옆을 지나던 행상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임금도 무신도 모두 우리 백성을 버렸다. 어찌하여 해마다 재앙만 가득하단 말인가. 무신들이 정권을 잡더니 이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구려. 이런 난리통에 어쩌면 옛 임금을 그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오. 이런 흉흉한 민심 속에 폐주 의종의 보기를 바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동북면의 명주, 즉 오늘날 강릉 지역에서 급보가 전해졌다. 파발마가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며 정중부의 관저에 도착했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폐주 의종의 보기를 외치며 봉기했다는 것이었다. 김보당은 고려 초기의 명신 김심원의 후손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간이대부에 올랐던 문신이었다. 그는 무신 정변으로 의종이 폐위되자 줄곧 그를 복위시키려 꾀했으며 무신들의 전행을 비판하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신들의 칼부림은 잠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이 나라를 다스릴 근본이 될 수 없다. 의종 폐하를 포기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특히 무신들에게 불만을 품은 문신들과 지방 세력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가 지지를 얻고 있었다. 김보당이 군사를 일으켜 폐주를 복위시키려 한다고? 폐주 의종이 김보당과 내통했다는 것인가? 이 소식에 무신들은 당황했다. 의종을 폐위시켰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는 무신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방은 격분하며 외쳤다. 이런 간악한 역적 같으니라고.
당장 군사를 보내 모두 씨를 말려야 할 것입니다. 장군, 이 일을 김보당이 꾸몄다고는 하나 분명 의종이 뒤에서 지시한 것일 터. 폐주를 당장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이민 대정, 당장 군사를 이끌고 김보당의 목을 베어오라. 이이방은 격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분했다. 병부의 영락 대정 이이민은 죽은 이이방의 명령에 따라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출정 준비를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정중부는 오히려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장군, 흥분할 필요 없음소. 김보당은 패주의 보기를 외치지만 그의 병력은 미미하고 민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소. 더욱이 그는 급진적인 토지 개혁과 새로운 관제 설립을 주장하며 오히려 이이방 장군의 급진적인 정책과 흡사한 주장까지 내세웠더군. 불만을 품은 소수 호족들을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했지. 저런 난에 우리가 직접 전군을 움직일 필요까지야 있겠소?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하오. 김보당의 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이이방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기회라니요, 장군? 역적이 판치는 이 시기에 무슨 기회란 말씀이십니까? 빨리 진압하여 패주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중부는 김보당의 난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다. 의종 보기를 명분으로 한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신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아가 권력의 걸림돌이 되는 이방 세력까지 견제하고 숙청할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곧바로 조정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에서 정중부는 모든 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패주 의종의 보기를 외치며 김보당이 군사를 일으켰소. 이는 우리 무인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자 조정의 권위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역이요. 명을 내리겠소.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북면으로 향하여 역적들을 토벌할 것이요. 이이방은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가겠다고 재차 자원했다. 장군, 동북면 토벌은 소장 이이방에게 맡겨주십시오. 패주 의종의 목을 직접 베어 올리겠습니다. 그에게 쌓인 백성들의 원한을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러나 정중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 되오, 이 장군. 이 장군은 개경에나마 조정을 안정시키고 혹시 모를 내부의 동요를 막아야 할 것이오. 우리가 나란히 출정하면 누가 이 중한 수도를 지키겠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소. 또한 김보당은 무인들 사이에서도 급진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던 자. 혹 그의 말에 동요하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되오. 수도를 지키는 것은 이 장군처럼 믿을 수 있는 이가 해야 하오. 정중부는 겉으로는 이이방을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군사적 공적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급진적 개혁 세력의 척결에 이이방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산이었다. 이이방은 정중부의 굳건한 태도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신복인 대정 이응 역시 이이방에게 지금은 장군의 명을 따를 때입니다. 무모한 행동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결국 정중부는 병마판사 이고를 좌군 지휘관으로, 대정 이응을 우군 지휘관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동북면으로 향했다. 이이민은 정중부의 명에 따라 개경 수비에 협력하는 한편 이이방의 동태를 살피는 밀명을 받았다.
이방 자네는 결국 나를 넘지 못할 것이다. 내 이 기회에 폐주의 잔당은 물론 이방의 세력까지 약화시키고 나아가 그의 급진적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정중부의 뒷모습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김보당의 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압되었다. 1173년 8월 난이 발생한 지 약 10여일 만에 상황은 종결을 고했다. 의종의 복위를 외치는 세력이었지만 이미 민심을 잃은 의종을 등에 업고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정중부가 이끄는 고려군은 동북면의 반군을 잔인하게 토벌했고 김보당과 그 일당은 무자비하게 척살당했다. 정중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보당의 난이 의종의 지시 아래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받아내고 경주로 유배가 있던 폐위된 의종을 수하들을 시켜 제거하였다. 정중부의 칼날은 폐위된 임금마저 용납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임금의 그림자가 정변의 최대 약점이라 판단했음이었다. 이제 영원히 그 그림자를 지워버려야만 했다. 김보당, 자네의 어리석음이 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군. 그 칼날의 끝이 이젠 이방을 향하리라. 정중부가 개경으로 돌아온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고 의종을 시해함으로써 정권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진 것이었다. 그러나 정중부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숙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개경에 돌아온 정중부는 즉시 이방의 전행에 대한 소문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정 관리들 사이에서도 이방 장군이 동북면 정벌에서 빠진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가 갔다면 명분을 빌미로 더 큰 살육과 수탈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고와 이응 등 정중부의 측근들은 이미 이방의 비위를 하나둘 정중부에게 고하고 있었다. 이민 또한 그간의 이방의 행적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세력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정내상 이방 장군의 세력은 이미 병부 전체를 장악했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병들이 개경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칼을 뽑아야 할 때입니다. 이민의 보고에 정중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곧 결단을 의미했다. 1173년 9월 김보당의 난이 진압된 후 정중부는 의종 복위 세력을 숙청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숙청에 돌입했다. 그의 칼날은 김보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신들뿐 아니라 무신 정권의 불만을 품고 있던 모든 세력을 향했다. 그리고 그 숙청의 칼날은 결국 이방을 향해 다가갔다. 정변의 공동 주동자에서 역적으로 바뀌었다. 정중부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혹했다. 이방이 이끄는 군사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병부로 흡수시켰고 이방에게 충성하는 무신들을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내몰았다. 대정 이응은 정중부의 명을 받아 이방의 핵심 측근들을 은밀히 회유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도왔다. 이제 이방 장군은 더 이상 우리가 모실 분이 못되오. 장군의 뜻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요. 권력의 칼은 오직 한 사람만이 휘두를 수 있소. 이 나라에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음소. 그대들은 어서 장군께 충성을 맹세하시오. 진정으로 오랫동안 살고 싶다면 내 말대로 하시오. 이응은 냉정하게 동료 무관들에게 말했다. 이방은 뒤늦게 정중부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세력은 허약해졌고 그의 옆에는 믿을 만한 동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홀로 앉아 술을 들이켰다. 정중부, 이 늙은 여우 같은 놈.
기껏 혁명을 일궈놓으니 이제는 나마저 해하려 하는가? 어찌 동지끼리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한밤중 정중부의 군사들이 이방의 저택을 포위했다. 병부의 대정 이응이 직접 포위 작전을 지휘했다. 이방은 역적 김보당과 내통하여 폐주 의종을 복위시키려 했고 국정을 농단한 죄가 크다. 당장 문을 열고 나오시오. 명목은 그럴듯했지만 모두 정중부가 만든 조작이었다. 포위된 이방의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슨 짓이냐? 감히 이방 장군의 집에 칼을 대다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방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방을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중부, 이 야비한 늙은이,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이민, 이고, 너희들은 어디 갔느냐? 이방의 탐욕과 거친 성정이 그의 신복들을 정중부에게 안내한 셈이 된 것이었다. 그의 외침은 굳게 닫힌 집안에서 맴돌 뿐이었다. 결국 그는 정중부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포승줄에 묶였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거만했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방은 정중부에게 끌려오면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장군, 우리가 함께 피를 나눈 동지 아니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를 죽이면 당신은 홀로 외롭게 남을 것입니다. 이의민은 누구를 따를 것이며 이고는 누구의 명을 받들겠습니까? 이의민은 장군의 칼을, 이고는 장군의 방패를 따르던 이가 아닙니까? 이방의 마지막 외침에 정중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처형 직전 이방을 따로 만났다. 창살 너머로 마주본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방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꺾였고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다. 정중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장군,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군. 나의 오랜 기다림이 무색하게 그대의 욕심이 그대를 죽인 것이오. 권력의 칼을 잡았다면 그 칼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하거늘. 옛 문신들의 전철을 밟는다면 이 정권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오. 이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니오. 무신 정권을 위협하는 제거되어야 할 역적일 뿐이다. 이방은 차마 대꾸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렀다. 동지였던 정중부의 입에서 나온 냉혹한 말은 그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았다. 나는 단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더 빨리 만들고 싶었을 뿐. 그의 마지막 말은 힘없이 흩어졌다. 결국 이방은 그해 1173년 9월 개경 저작거리에서 참수당했다. 정변의 공동 주동자였던 그의 죽음은 무신들 사이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죽음으로 무신 정권의 1인자는 명확해졌다. 정중부는 홀로 권력의 정상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독감이 맴돌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빈 관사에 앉아 정적에 잠겼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응시했다. 이제 안전한가? 정중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주변은 더욱 고독해져 있었다. 권력의 정상에 섰으나 그 무게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움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다시금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고려의 앞날을 향하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새 출발은 또 다른 피의 굴레로 이어지고 있었다.
1173년 10월 초 개경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참수당한 이방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핏빛 어둠이 그의 창문을 드리웠다. 정삼품 상장군 정중부의 관저 안. 촛불 하나만 밝힌 서안에 홀로 앉은 그는 멍하니 선장을 응시했다. 이방 숙청 직후였다. 권력을 움켜쥐었으나 이 피비린내는 대체 언제쯤 씻겨나갈 것인가? 이방 자네는 결국 스스로의 오만함에 무너졌구려. 허나 그대의 죽음이 과연 이 난세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미간은 깊은 고뇌로 굳어 있었고 피비린내가 콧속을 찌르는 듯했다. 그때 그림자처럼 그의 신복인 한 노인이 방으로 들어섰다. 상장군께서는 아직도 잠 못 드셨습니까? 병부 판사 이고와 순검군 대정 이응이 숙청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폐주 의종마저 죽었으니 이제 모든 난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겠나이다. 시종 노인의 목소리에 정중부는 고개를 저었다. 이 밤의 정적은 너무나도 차갑군. 어둠이 짙어질수록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오. 시종 노인이 그의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헌데 이방 장군의 최후는 정녕 그 외에는 길이 없었는지요? 그는 상장군과 함께 피를 나눈 동지였지 않습니까? 정중부의 눈빛이 흔들렸다. 동지 그랬지, 우리는 한때 동지였지. 허나 권력은 두 개의 태양을 허락하지 않도. 그의 탐욕과 나의 절제가 한 하늘 아래 있을 수는 없었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백성들은 아직도 굶주리고 조정의 기틀은 허약하오. 이방의 급진적인 정책과 무모한 탐욕은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었소.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웃 문신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 과연 혁명이란 말이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소.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오. 이 무신 정권을 진정으로 안정시켜야 할 때이네. 그를 제거해야만 내가 꿈꾸던 질서가 가능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었다. 시종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장군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피를 묻히고 칼을 든 채 고뇌하는 저분의 뒷모습은 언제나 혼자였지. 1174년 초 개경의 조정은 이방 숙청의 여파로 묘한 긴장감과 함께 정적에 휩싸였다. 정중부는 최고 실권자로서 명종을 앞에 두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는 이전에 이방이 주장하던 급진적인 토지 개혁이나 관제 개편보다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한 조정회의에서 정중부는 엄숙한 표정으로 교지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엄이 넘쳤다. 하늘이 내리신 재앙과 무신 정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으니 조정이 마땅히 보율하여 그들을 구제할지니 각 지방은 구율미를 풀어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과도한 세금을 감면하라. 또한 유능한 문신들을 등용하여 행정을 안정시키고 무신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백성을 수탈하는 자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의 교지는 조용했지만 모든 무신들과 문관들에게 깊은 경고를 담고 있었다. 명종은 용상에 앉아 정중부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으나 이방이 사라진 조정의 분위기에서 미미한 안도감도 엿보였다. 상장군의 뜻이 그러하다면 짐 또한 그리명을 내릴 것이오. 명종의 떨리는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무신들의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고와 순검군 대정 이응 등 정중부의 신복들은 충성스러웠지만 그 아래의 무신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병부의 낭장 김아무개가 동료 낭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대체 이방 장군은 왜 제거된 것인가? 옛 문신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부를 축적했으니 우리 무인들도 이제 우리의 몫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니겠소? 상장군께서는 너무 고지식하시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낭장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허, 그 입 조심하시오. 상장군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리 함부로 말하는가? 하지만 자네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오. 무신으로 살며 겪었던 서름이 어찌 하루아침에 잊히겠소? 대우는커녕 늘 푸대접만 받았으니 이제라도 보상받아야 할 때 아닌가? 무신들 사이에 만연한 토지 겸병 문제는 정중부에게도 큰 근심거리였다. 그는 이를 해결하고자 고심했으나 자신의 권력 기반인 무신들의 반발을 정면으로 막기란 쉽지 않았다. 내가 직접 나선다면 백성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으나 자칫 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불안한 시기에 무신들의 지지마저 잃는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그날 밤 정중부는 사저 안채에서 최 씨를 만났다. 최 씨는 몰락한 문벌 가문의 딸이었으나 빼어난 교양과 품위를 지닌 여인이었다. 정중부의 측실로서 그는 정중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였다. 묵묵히 차를 달여 올리던 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으리께서 낮에는 엄한 얼굴로 국정을 논하시다가 밤에는 일이 깊은 근심에 빠져 계시니 소첩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합니다. 정중부는 씁쓸하게 웃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어찌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겠소? 이 나라의 썩어빠진 근본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칼날이 필요했소. 피 없이는 세울 수 없는 질서였다오. 허나 그 피가 너무도 많이 흘러서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구려. 최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으리, 오래가는 질서는 문화와 인심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칼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칼날은 녹슬어 버리는 것이지요. 어쩌면 폐주 의종이 비록 나약한 왕이었으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왕실이라는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인들이 세운 나라라 한들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아니겠습니까? 정중부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 씨의 말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감을 정확히 꿰뚫는 바늘과 같았다. 나는 오직 칼을 들었을 뿐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법은 미처 생각지 못했단 말인가. 무신들의 나는 단지 칼로서 옛 권력을 무너뜨린 것에 불과했는가. 그의 마음속에서 문과 무의 가르침이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1174년 봄, 서경, 오늘날 평양으로부터 날아든 급보는 개경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서경 유수 조이총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다. 조이총은 정중부와 같은 정삼품 상장군이었으나 무신 정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근거지인 서경에서 병사를 일으켰다. 천지에 고하노라. 무도한 무인들이 왕실을 유린하고 간악한 폭정을 일삼으니 이는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 폐주 의종 폐하를 포기하고 정중부와 그 일당을 토벌하여 왕실의 권위를 회복함이 마땅하도다. 그의 명분은 무신들의 전행을 물리치고 폐주 의종을 포기시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정중부의 중앙 집권적 무신 정권에 대항하여
서경을 중심으로 한 지방 세력의 이권을 지키려는 교활한 속내가 숨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중부는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시종 노인이 보고하자 정중부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상념에 잠겼다. 김보당과는 차원이 다른 적이 나타났군. 그는 뛰어난 지략가이자 자신의 야심을 감출 줄 아는 교활한 자이다. 중앙의 권력을 부정하고 폐주의 복위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니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오. 서경은 고려의 제2의 수도. 그곳이 흔들리면 이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다. 중앙정부의 힘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지금 이것은 정권의 존망을 가르는 싸움이 될 것이다. 최 씨의 말이 옳았어. 왕실의 뿌리는 깊고 백성들의 마음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 법. 이 난은 김보당의 난과는 차원이 다르다. 김보당은 의종의 시해로 끝났지만 조이총은 폐주의 복위와 함께 문신 권력의 부활을 외치는 격이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문신들에게 멸시받던 과거의 자신과 피를 흘리며 권력을 쥔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했다. 1174년 가을부터 1175년 겨울에 걸쳐 정중부는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직접 전쟁을 지휘했다. 그는 개경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서경으로 향했다. 고려군의 위세는 대단했으나 조이총은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과 철저한 수비로 정중부의 군대를 괴롭혔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전투 현장에서 정중부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지만 나는 쉽사리 진압되지 않았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전사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갔다.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시종 노인이 추위에 굳은 얼굴로 정중부에게 물었다. 상장군,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계속되는 보급난의 굶주림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정중부는 씁쓸하게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의 명분은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오. 허나 그 길은 왜 이리도 험난한가? 우리가 문신들의 억압을 걷어내려 했으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폭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소. 이 전쟁은 내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군. 병사들의 굶주린 눈빛이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하오. 이 백성들이 과연 우리를 혁명가라 불러줄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폭력배라 지칭할 것인가?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칼을 들고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했으나 칼로 얻은 것은 결국 칼로 지켜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백성들의 지지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란 없거늘.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문신들에게 멸시받던 과거의 자신과 피를 흘리며 권력을 쥔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다. 전쟁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 1176년 정월 마침내 조이총의 난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전쟁 끝에 조이총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그의 추종 세력들은 척살당했다. 서경은 폐허가 되었고 고려 전체는 피로 물든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백성들은 또 다른 피바람에 절망했다. 이게 대체 몇 년째 피바람이란 말인가? 가뭄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제 우리는 살아서 무엇을 보란 말인가? 하늘은 어찌 이리 무심하신고 한 노파의 통곡이 얼어붙은 대지에 울려 퍼졌다.
정중부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승리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피로가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면 정중부의 꿈속에 김보당의 환영이 찾아왔다. 끔찍한 연회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문신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피 묻은 눈빛이 그를 응시하는 듯했다. 김보당은 환영 속에서 정중부에게 속삭였다. 너 또한 나와 다를 바 없는 역적이다. 피로 권력을 잡은 자의 말로는 결국 나의 길을 따를 것이리라. 보아라, 내 손에 묻은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너도 언젠가 나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결국 너도 칼로 세운 모든 것을 칼로써 잃게 될 것이다. 정중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김보당, 그대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군. 허나 나는 너처럼 어리석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고려를 안정시킬 힘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나만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 그의 독재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1177년에서 1178년에 이르는 동안 고려는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조이총의 난이 진압되고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의 대규모 반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는 안정이라기보다는 정적에 가까웠다. 무신 특권층의 사치와 향락은 극에 달했다. 개경 곳곳에 새로운 호화 저택들이 들어섰고 연일 술과 기생을 끼고 흥청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상장군께서 김보당과 이의방을 제거하고 나라를 평정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가 아니겠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피 흘려 얻은 대가 아닌가? 문신들의 낡은 세상은 끝났으니 이제 우리들의 세상을 즐겨야 하오. 한 무신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맞소. 상장군께서 어찌 우리를 막겠소? 그도 무신이거늘. 오히려 이런 난리통에 벼슬 하나 받은 것이 다행일 뿐이오. 그들의 대화는 정중부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는 무신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으려 했으나 번번이 자신의 권력 기반인 무신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조정회의에서 정중부는 엄한 얼굴로 무신들의 토지 겸병과 사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그대들은 어찌 이리도 아나무인인가? 칙령을 내리노니 토지 겸병을 금하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중단하라.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소. 지난 보현원에서 우리가 굳게 맹세했던 것을 잊었단 말인가? 그러나 무신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젊은 장군이 감히 정중부에게 직언했다. 상장군께서도 이의방 장군을 숙청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외치셨거늘 이제 와서 무신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십니까? 우리 무신들은 그간 문신들에게 핍박받아 오며 참고 지내왔습니다. 이제야 겨우 제 몫을 찾으려는 것뿐인데 이것마저 막으시면 우리 무신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피를 흘렸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사온데 이렇듯 이고와 이응 등 그의 신복들마저 은근히 그의 개혁에 반대하는 눈치였다. 정중부는 무력감을 느꼈다. 결국 나는 또 다른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내가 제거하려 했던 것은 문신들의 전횡이었으나 결국 나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전횡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는 백성을 향해 칼을 들 수는 없었다. 그 칼은 정권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으므로 밤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최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 어찌하면 이 끝없는 탐욕을 막을 수 있겠소?
내가 그들에게 기댈수록 그들은 더욱 나를 시험하려 드는구나. 1179년 초 정중부는 깊은 병고에 시달렸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번민과 끊임없는 피해 숙청이 그의 육신을 갉아먹었다. 그의 사저에는 최 씨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정중부는 창밖의 희미한 햇살을 보며 최 씨에게 고백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고작 이 모양이라니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소. 이 나라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많은 피를 흘렸단 말인가? 나의 칼은 세상을 바로잡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최 씨는 정중부의 수척한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나으리께서 세운 시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아직은 거친 혼돈 속에 있으나 나으리께서 시도하신 변화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신들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듯 무인들의 세상 또한 영원할 수 없을지 모르나 나으리께서는 적어도 썩어가는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울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왕실의 권위가 흔들렸으나 백성들은 언젠가 다시 그 왕실의 굳건한 뿌리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초석을 놓으신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정중부의 오랜 고독을 잠시나마 감싸 주었다. 최 씨는 무력하게 칼만 휘두르던 무신들에게 문화와 인심이라는 지혜를 깨우쳐준 유일한 인물이었다. 정중부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잠시나마 엿보는 듯했다. 1179년 8월 정중부는 결국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시종 노인이 곁을 지켰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정중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시종 노인 자네는 나를 오랫동안 보아왔지. 나는 과연 잘 살다 가는가? 차라리 전장에서 칼을 들고 영웅처럼 죽는 것이 나았을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칼로써 지킨 권력의 말로는 이리도 허망하단 말인가? 무신들의 탐욕을 잠재우지 못하고 내가 이리 쓰러지는군.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중부의 죽음 소식은 개경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정권의 구심점을 잃은 무신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권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암투가 물밑에서 시작되었고 곳곳에서는 또 다른 피비린내가 풍겨오는 듯했다. 정중부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 젊은 무신들 사이에서 차가운 눈빛의 경대승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정중부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엄숙한 순간에도 다른 무신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 혼란을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삼을 듯한 미소를 살짝 띠고 있었다. 경대승은 묵묵히 서 있었다. 상장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나의 시대가 올 차례다. 그의 나직한 독백은 장례식장의 엄숙함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다. 무신 정권의 피해 순환은 그렇게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정중부라는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정중부라는 한 남자의 일대기를 통해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고뇌와 욕망,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시대의 단면을 비춰보았다. 1179년 8월 개경에는 뙤약볕이 내리쬐었다. 피와 야망으로 점철되었던 정삼품 상장군 정중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의 숨이 멎던 순간 수도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굶주림과 끝없는 혼란에 지쳐있던 개경 사람들은 죽은 듯 조용히 움직였다.
한 노인이 땀을 훔치며 파치를 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르신, 저 종소리는 필시 상장군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겠지요?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젊은이가 물었다. 그렇지. 드디어 그 큰 칼이 멈춘 게야. 허나 그 칼이 사라지면 누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시 쥐어잡을 것인가? 강력한 한 사내가 사라진 자리는 필시 더 많은 이리 때들의 아귀다툼으로 채워질 터. 노인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궁궐 안, 그의 죽음은 경대승과 같은 젊은 장군들에게는 기회의 서곡이었고, 병분앙중 이민 같은 실력자에게는 야망이 꿈틀거리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꿰뚫어 볼 듯한 무신들의 눈빛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권력의 빈자리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공기 중에는 이제 누가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거대한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다. 1179년 8월 정중부 상장군의 장례식은 엄숙함 속에 기이한 긴장감이 흘렀다. 관복을 정제한 무신들이 나란히 서서 예를 올렸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침통함 이면에 감춰진 야심이 이글거렸다. 굳건히 조문 행렬에 서 있던 정중부의 옛 신복, 시종 노인 무관은 헛웃음을 흘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령 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리 쉽게 허물어질까? 정 상장군이 떠난 빈자리가 이리도 클 줄이야. 무신 정권의 대의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큰 회의감이 드리웠다. 저만치 뒤편에서 20살 남짓의 젊은 중랑장 경대승이 예를 올렸다. 그의 등은 고닫으나 그 고든 등 뒤에는 활화산 같은 기세가 느껴졌다. 그의 검고 깊은 눈빛은 정중부의 영정을 꿰뚫는 듯했다. 정 상장군, 비록 권력을 잡았으되 결국 노쇠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시대를 잡지 못했구나. 힘으로 얻은 것은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늘. 이제 내가 이 난세의 칼이 되리라. 이 무신들을 휘어잡고 어지러운 백성들을 다시 다독일 힘은 오직 나에게만 있을 터. 그는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허리춤의 칼자루를 매만지고 있었다. 경대승의 시선은 정중부의 영정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내 정중부의 무신 정권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병분앙중까지 오른 이의민에게로 향했다. 이의민은 우뚝 서서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으나 나직이 흘러나오는 톡백에는 알 수 없는 음험함이 배어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비소가 스쳐 지나갔다. 결국 이리 허무하게 떠나시는군요, 노장. 허나 세상은 결코 강자의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 법이지요. 이제 이 땅은 제 칼의 그림자로 덮일 것입니다. 양육강식, 이것이야말로 난세의 진정한 법도. 피로 얼룩진 혼란 속에서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 그는 왼손을 천천히 움직여 턱을 쓰다듬었다. 한편 경대승보다도 몇 살 어린 젊은 별장 최충원은 장례식장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모든 조문객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경대승의 뜨거운 열망과 이의민의 차가운 침묵을 번갈아 훑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미미하게 스치는 톡백 속에는 그 둘과는 또 다른 지혜와 차분함이 느껴졌다. 힘만으로는 결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잔혹함만으로는 결코 영원한 권력을 쥘 수 없다. 정 상장군이 미처 보지 못한 길이 분명히 있을 터. 그 길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준비하리라. 그의 존재감은 지금은 미약했으나 그의 눈빛은 세상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이렇듯
차기 무신 정권의 대권 후보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종 노인은 이 모든 풍경을 쓸쓸히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법이거늘 이 고려는 대체 언제쯤 혼돈에서 벗어날고 대의는 사라지고 오직 야망만이 남았구나. 1179년 9월 정중부 상장군 사후 첫 군사회의가 열렸다. 표면상으로는 국방과 민생을 논하는 자리였으나 실상은 정중부의 후계자를 뽑는 권력 투쟁의 장이었다. 경대승 중랑장이 호탕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경대승의 가문은 중앙 정계에서 세력이 크지 않은 지방 향리 출신의 하위무관 가문이었다. 무신 정변 이후 그는 신분에 관계없이 무예와 공로를 인정받아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 젊고 유능한 경대승은 새로운 최고 실권자 정중부의 눈에 띄어 측근으로 발탁되었다. 정중부의 신임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정중부의 지시 아래 실권자 이의방을 제거하는 큰 공을 세웠다. 정중부 사후 경대승은 무신 정권의 차기 주자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좌중을 압도했다. 상장군께서 서거하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으나 중앙의 기강은 벌써부터 흔들리고 시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소.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되 허수아비 같은 명종 폐하를 둔 이상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얻은 이 시대는 힘으로 지켜야 할 것이오. 누가 이 난세를 평정하고 대장군의 자리에 앉아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을 것인가? 내가 나서겠소. 썩어빠진 토호들과 지방의 무리들을 쓸어내고 무신 정권의 기틀을 새로이 다질 힘은 오직 나에게만 있소이다. 경대승의 말은 거침없었고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야망으로 가득했다. 그러자 병분왕중 이민이 느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의 음성은 짐짓 위협적이었다. 경중랑장, 피 묻은 칼이 그리도 탐이 나시오? 대장군의 자리는 패기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요. 내 나이가 경중랑장보다 배는 많소. 무엇보다 이 난세에 필요한 것은 풋내기 장수의 치기 어린 객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쌓아온 경험과 해안이요. 무신의 덕목은 결국 용맹함 이전에 세상을 읽는 지혜가 아니겠소? 어찌 폐하의 옥좌를 두고 그리 조급해하는지 알 수 없구려. 감히 칼을 겨눌 곳을 찾지 못하는군. 이의민의 말에는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암살 위험마저 느껴지는 살기가 배어 있었다. 경대승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 오갔고 칼집 안의 칼들이 불안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최충원 별장은 여전히 구석에서 모든 것을 침묵하며 관찰하고 있었다. 저 둘의 싸움은 결국 서로를 핥히고 피를 흘릴 뿐 결코 승자는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피만이 남으리라. 저들의 싸움은 언젠가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진정한 힘은 저런 악의 다툼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1180년 중앙의 통제가 풀리자 지방의 소식은 더욱 흉흉해졌다. 개경 근교의 작은 마을 농부 민씨의 집 앞. 아들 민석이 마당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강의 아전들이 또 쳐들어와 가을에 걷어들릴 쌀을 미리 빼앗아 가더니 올해 심어야 할 씨앗까지 몽땅 가져가 버렸으니 우린 이제 뭘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오. 위에서는 누가 싸우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래 향리놈들만 날뛰니 누구 하나 붙잡고 호소할 곳도 없는 게다. 민씨는 망연자실한 채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러다가는 정말 길거리로 내앉을 판이오. 중앙의 무신 나리들이 서로 싸우기 바쁘니 지방 향리들은 제 세상인 양 설쳐대는구나. 그의 아내 강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이 불쌍한 내 새끼들 이러다 모두 굶어 죽는 것 아닌가. 정녕 하늘은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민씨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이놈의 세상은 썩어 빠져서 희망이란 것이 없구나. 상전 없는 종이 되어 서로 잡아먹기 바쁘니 그들의 넋두리는 무신정권 초기 백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민낯 그대로였다. 1181년 개경의 거리는 혼란의 극치였다. 경대승 중랑장과 병분왕중 이민을 비롯한 여러 무신 세력들이 각자 거느린 사병들을 앞세워 도성 곳곳에 세력권을 나눴다. 동부방에는 경대승의 군사들이 깃발을 꽂았고 서부방에는 이민의 사병들이 위세를 떨쳤다. 저작거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이 노인은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의 술집은 매일같이 서로 다른 패거리들의 싸움터로 변하곤 했다. 어휴, 오늘은 중랑장 패거리와 이낭중 패거리가 부딪혔다지.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싸움 구경에 정신 팔린 백성들만 해꾸은 돌멩이에 맞아 다치고 대체 이놈의 세상은 언제쯤 평안해지려나. 그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무신이 혀를 찼다. 강력한 상장군이 사라지니 이리 할거하는 것이오. 제 잘났다고 떠드는 놈들만 판을 치니 백성들의 고통이야 오죽하겠소. 어제는 충영별감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찰의 논을 강탈하고 백성들을 때려 눕히더니 오늘은 내금위장의 사병들이 민가에 들이닥쳐 양식을 빼앗아 갔소이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고 피를 보는 일도 흔했다. 내 아들이 어제 저들의 싸움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울해서 이리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은 어찌 저 무례배들을 그냥 두신단 말입니까? 한 여인이 궁궐 앞에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으나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 없었다. 권력 다툼에 눈이 먼 무신들은 그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했다. 1183년 백성의 삶은 바닥으로 치달았다. 가난한 민씨 가족의 삶은 이 시절을 대변하는 흔한 모습이었다. 끝없이 거치는 세금과 강제적인 부역에 시달리던 민씨의 아내 강씨는 결국 병들어 자리에 눕더니 채 석 달도 못 되어 숨을 거두었다. 그의 두 눈은 채 감기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굶주린 아들들을 걱정하는 빛을 띠고 있었다. 어머니, 눈을 떠보세요. 이대로 가시면 제가 어찌 삽니까? 어서 저희를 두고 가시지 마십시오. 아들 민석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절규했다. 민씨는 허망한 눈으로 아내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결국 이 지독한 세상이 자네마저 빼앗아 가는구려. 이젠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상장군이 있었다 한들 백성들의 고통이 덜했을까? 이 모두가 무신들의 싸움 때문인 것을. 이틀 후 씨앗값을 낼 돈이 없어 빈 관청을 찾은 민석은 아전의 조롱에 울분을 터뜨렸다. 이놈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씨앗까지 빼앗아 가다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 놈들. 너희들이 이 나라 백성을 위한다 했단 말인가. 그의 외침은 그를 관청 마당에 끌고 가 매질을 가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 오만한 놈, 내가 천한 것이 감히 관청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느냐. 감히 죽은 내 어미를 팔아먹는구나. 매질은 밤새 이어졌고 민석은 반 죽음이 되어 민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민씨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세상은 정녕 우리를 버렸구나.
이 어둠은 대체 언제쯤 거친단 말인가? 아비로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무능함이 나를 찢는구나. 그의 절규 속에 당대 민생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185년 시종노인 무관은 혼란한 세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정중부 상장군의 시절을 함께했던 그는 무신들의 타락과 전횡에 큰 슬픔을 느꼈다. 그는 어렵게 무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호통쳤다. 그대들, 정 상장군께서 목숨 바쳐 세운 이 무신 정권이 고작 이 지경이 된단 말이오. 서로 싸우기 바쁘고 백성을 수탈하기에 급급하니 어찌 옛 문신들의 전횡과 다를 바가 있단 말이오. 정 상장군께서는 문신들이 백성을 수탈할 때에도 노략질을 엉금하고 기강을 바로잡으려 애썼거늘 그대들은 어찌 그의 대의를 정령 저버린단 말이오. 늙은 노인의 호통은 경대승 중랑장과 이민 병분왕 중에게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다. 경대승이 비웃듯 말했다. 노인장,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처럼 명분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는 법.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요. 정 상장군께서 죽은 마당에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단 말이오? 의리를 외치는 당신의 말은 그저 낡은 노래일 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옳았던 자 아니겠습니까? 이이민 역시 싸늘하게 덧붙였다. 옛것에 매달리는 자는 결국 시대의 흐름에 도태될 뿐이오. 노인장, 이제 상장군 시대는 지났소. 우리들의 시대이지. 힘없는 대의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오. 그의 냉담한 답변에 한 노인은 충격에 빠져 폐인처럼 변해갔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희망 없는 시대의 그림자였다. 1187년 개경의 혼란 속에서도 한 명의 무신은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바로 최충원 별장이었다. 그는 무식하게 힘만 내세우는 다른 무신들과 달리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자치통감을 펼쳐놓고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연구하였고 삼국사기를 탐독하며 고려의 과거를 반추했다. 경중랑장의 패기는 분명 대단하나 그 성급함이 오히려 화를 부를 것이고 이 낭중의 잔혹함은 백성들의 원성을 살 뿐이다. 과연 이 혼란을 잠재울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군주는 단순히 칼을 잘 쓰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품고 시대를 읽는 지혜를 지닌 자여야 한다. 그는 자신의 칼을 묵묵히 닦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다른 무신들과 달리 약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길가에 쓰러진 굶주린 노약자를 발견하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따뜻한 죽을 먹였다. 어르신, 부디 기력을 차리시어 훗날 이 나라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의 겸손한 행동은 종종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저 최 별장은 여느 무신들과는 다르다더군.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니 훗날 저 이이민 같은 자들과는 다른 세상을 열지 않을까? 경대승과 이이민은 그런 최충원을 우습게 여겼다. 저 젊은 별장은 너무 점잖아서 무신의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군. 책이나 읽을 시간에 칼이나 더 갈아라. 병분왕중 이이민이 비웃었고 경대승 중랑장 역시 동조했다. 쯧쯧, 결국 저리 우물쭈물하다가 한직이나 떠돌다 늙어 죽을 것이야. 강자의 시대에 약자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 법. 어찌 저런 나약한 자가 이 혼탁한 고려를 다스리겠는가? 그들은 최충원의 침묵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과 그의 깊은 생각을 미처 읽지 못하고 있었다. 최충원은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칼을 뽑을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다. 1188년 경대승 중랑장은 혼란을 수습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병 조직 도방 설립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정회의에서 힘주어 역설했다. 이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강력한 사병 조직이 필요합니다. 명종 폐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때 무신들의 기강을 잡고 개경의 치안을 담당할 새로운 체제가 절실합니다. 오직 힘만이 힘을 제어할 수 있을 터. 내 도방을 설치하여 흩어진 군사들의 기강을 잡고 폐하를 보필하여 국정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백성들은 강한 힘을 원합니다. 그의 주장은 무신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경대승의 신복이었던 권 아무개는 동료 무신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경중랑장은 무신들의 시대를 진정으로 완성하려는 것이요. 도방은 상장군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룩할 것이요. 그러나 이민 병분왕중은 이를 경계하며 맹렬히 방해 공작을 펼쳤다. 도방이라니 결국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것 아니오? 대장군의 자리가 탐이 나 그리 설치는구려. 이 나라에 두 개의 군대가 있어선 아니 될 것입니다. 경중랑장의 야망은 결국 제2의 이방이 되는 길일 뿐이요. 조정은 다시금 경대승과 이민의 갈등으로 술렁였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도방이든 사병이든 결국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소? 강한 자들의 싸움에 결국 우리들만 등골이 빠지는구나. 저들이 대장군을 칭할 때마다 또 누가 죽어나갈 것인지. 1189년 이민 병분왕중은 경대승 중랑장의 도방 설립 추진을 막기 위해 맹렬하게 역공을 펼쳤다. 그는 경대승의 약점을 끈질기게 캐내고 그를 모함하는 음모를 꾸몄다. 이민은 그의 잔혹함과 계산적인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경대승 저 어린 것이 과감하나 빈틈이 많다. 과거 그가 행했던 일들을 낱낱이 파헤쳐 약점으로 삼으리라. 결국 힘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힘으로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리라. 이민의 사주를 받은 무신들이 경대승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고 그가 백성을 수탈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특히 경대승의 최측근이었던 수하장수에게 장군 승진을 약속해주고 매수하여 경대승의 기밀 문서들을 빼돌리고 그 내용을 조작하여 명종에게 고하게 했다. 전하, 경대승이 사병을 키워 왕권을 위협하려 합니다. 그가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군량미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자가 여기 있사옵니다. 명종은 불안에 떨었고 경대승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무신 사회 내부의 배신과 암투는 극에 달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개경을 뒤덮었다. 경대승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무신들도 이민의 교활한 술수에 휘둘려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상장군이 떠나자마자 권력의 단맛에 취한 자들이 서로를 핥히는구나. 내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질서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경대승은 답답한 마음을 술로 달래곤 했다. 도방을 설립하려는 그의 의지는 날마다 흔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1190년 4월 경대승과 이민의 대립은 이제 최정점에 이르렀다. 개경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은 문을 일찍 닫고 백성들은 불안한 눈으로 하늘만 바라봤다. 이제 곧 피바람이 불겠구나. 저 경대승과 이민 나리들이 서로를 죽이려 든다니 저 둘 중 누가 이기든
우리 백성들에게는 고통뿐이겠지. 차라리 정상장군이 살아계셨을 때가 나았던가. 한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은 다음 차례의 충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최충원 별장은 자신의 관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지성과 날카로운 분석이 번뜩였다. 그는 서안에 펼쳐진 병서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이 혼란은 반드시 끝나리라. 그러나 그 끝은 피로 물들겠지. 정상장군이 만들려던 질서도, 이방의 야망도, 그리고 경중랑장의 패기도 모두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구나. 그러나 내가 꿈꾸는 세상은 피만이 아닌 다른 힘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 무신과 문신 모두를 포용하여 진정한 안정을 이룰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나의 칼은 누구보다 날카로우나 나의 마음은 누구보다 평온할 것이다. 정중부가 떠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자리는 불안한 미래를 만들어가며 그 누군가의 차지가 될 것인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다음 3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